그 관객분들도 질문을 관객분 해주시. 질문 일단 받아보면 제가 저희가 선물 준비했는데 되게 이뻐요. 선물 뭡니까? 그 저희가 제 이 영화를 보고 어떤 팬이 최동원 선수 키링을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굉장히 이쁘거든요. 이게 지금 200개인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100개는 저희가 서울에 썼고 지금 여기 100개가 안 되죠. 이거? 네, 40개. 네. 이게 13권이잖아요. 네. 굉장히 퀄리티가 좋습니다. 네. 선물 때문에 질문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질문 안 하셔도 여기 계신데 한 4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경쟁력이 없어요. 네, 다 가져가실 수 있어요. 질문도 하시고 질문 안 해도 받을 수 있는. 지금 선수도 얘기하고 질문하면 준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중학교 때 여기 뭐 했다고 그랬는데 아 지금 하고 계시죠? 하고 있잖아요. 네. 네네. 좀 저하고 비슷한 분이네. 예. 포지션이 뭐였습니까? 아, 네. 제가 생긴 건 이렇게 포수처럼 생겼잖아요. 유격수였습니다. 유격수에 2번을 쳤고 굉장히 말랐었거든요. 야구 이제 키는 그렇게 안 컸어요. 뭐 62, 3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근데 야구를 그만두고 그때부터 엄청 크더라고요. 제가 지금 79인데 뭐 엄청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야구를 계속 할 걸. 막 이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됐어요. 아까 마지막에 9회 말에 8회 말에 7차전 그때 삼성 공격할 때그 박승호 선수가 2루타를 쳤는데 네. 안 됐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얼핏 보니까 그게 요즘 같으면 영상 판독 들어갈 건데 네. 그렇죠. 확실히 영상으로 보셨으면 네. 아웃인지 세이브인지 아 저는 세이브라고 봐요. 네. 예, 그게 만약에 정말 세이브였으면 네. 경기 흐름은 몰랐죠 사실. 예. 네. 세이브 맞습니다. 아, 네네. 그게 뭐좀 네. 그랬습니다. 저는 슬로우를 되게 수백 번 봤으니까 세이브 맞아요. 근데 이게 심판의 당시 시선이 지금도 그런데요. 심판이 이걸 베이스 옆에서 보느냐 뒤에서 보느냐 완전히 달라요. 근데 지금 보면 나중에 한번 또 보시면 이렇게 약간 뒤에서 봐요. 그래서 이제 발이 먼저 들어간 건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박성호 선수가 억울해하면서 막 하이바 던지고 그러잖아요. 뭐 내가 봐도 세이브인데 오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84년도 한국 시리즈 비디오 판독한다고 하면 참 재밌겠다 그죠? 근데 마지막 스윙은 뭐 제가 여러 각도에서 보여드리죠. 그때 여러 각도가 아니라 두 각도로 보여드리는데 그런 스윙이 맞습니다, 확실히. 어쨌든 이후에 이제 박승호 선수가 이승엽 선수를 키우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되게 훌륭한 대표적인 타격 코치가 되시죠. 그러니까 최고의 타격 코치가 됐죠. 네네. 하시죠 선생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스포츠 신문에도 좀 있었고 야구관도 일을 좀 했거든요. 예. 저도 이제 아까 되게 감독님 공감하시는 것 중에 요즘 KBS에서 아카이브를 해가지고 영상이 나오는데 예. 뭐 특정 인물이나 이제 정치인에 대한 영상은 정말 많은데 네. 스포츠 이런 건 정말 없고 저도 정말 저도 야구를 고등학교 1학년까지 경북에서 하다가 있는데 선출이시네요, 선출. 몸은 이렇지 않겠죠. 저도 이제 82년생이 돼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90년도에 이제 최동원 선수 마지막에 90년도 최동원이 일도했거든요. 네, 제가 맞아요. 그때 이제 야구장을 처음 갔는데 아버지가 최동원이라는 선수 잘 모르고 그때 삼성이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뭐 빨갱이까지는 아닌데 이제 뭐 노조 얘기하시면서 그 당시에 그게 전 기억이 났거든요.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좀 뜬금없지만 그런 저도 아까 그 장윤희 선수 7차전에 만세 부르는 거나 박승호 코치님 2루에서 주는 건 저도 처음 봤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그런 장면이 아까 보니까는 7차전까지 쭉 하시는데 중간에는 그 KBS나 MBC 뭐 이정호 캐스터나 일본 아니고 일반 젊은 캐스터분이 나레이션 하시던데 잠깐 6회인가 하시는 거. 그 기존 캐스터가 아니고. 아, 예, 그건 MBC 거예요. MBC라고요? 네. 그 클립은 MBC 겁니다. 네네. 그리고 아까 그 말씀 중에 그러면 이제 굳이 이제 왜 굳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옛날부터 해가지고 그런 이제 아카브 영상이 될지 그런 게 왜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이유가 좀 명확한데요. 그 옛날에는 지금은 디지털 매체라 해서 이제 메모리 방식을 쓰잖아요. 촬영을 하면 지금 저 카메라도 메모리 방식이 그렇죠. 예. 옛날에 테이프를 썼어요. 그래서 방송용 테이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타캠이 이제 전문가용이라고 해서 방송국이 많이 썼던 대표적인 매체고 그 이전에 유메틱이라고 굉장히 큰 테이프 있어요. VHS에 한 1.5배쯤 되는. 근데 그게 굉장히 고가예요. 마가렛으로 되어 있는데 한 번 쓰고 이제 보관하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돈도 없고. 거기에 우리 옛날에 그 비디오 테이프에 한번 녹화하고 또 재녹화해본 경험들 있으실 거예요. 스카치 테이프 이렇게 붙여가지고 카세트처럼. 그래서 방송국도 그런 식으로 재활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없는 겁니다. 지워진 거예요? 네, 지워졌습니다. 덮어 쓴 거죠. 네, 덮어 썼다고 해서. 예. 그게 이제 뭐
그리고 많이 버리고 막 손실되고 그리고 마그네틱은 특성상 이제 열화가 금방 되거든요. 그래서 한 30년 전 VHS 보면 막 이제 노이즈 생기고 하는 게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잘 보관했어야 되는데 그나마 KBS는 공영 방송이라 잘 보관을 그나마 해놓은 거고 MBC, SBS는 좀 아사라파네요. 아카이브들이. 네. 그리고 그거 아껴서 계속 뜨고 이렇게 한 기자나 이런 PD들이 인정을 많이 받았어요 방송국. 예전에 나중에 이제 이 전자식으로 바뀌었을 때도 테이프 하나 20-30만 원 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아카이브랑 영화와 같은 맥락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영상자료원이 있어요 상암동에. 근데 이제 만든 지가 오래되진 않았어요. 40년 됐나? 뭐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나홍규 선생 최초 영화 의리서부터라고 하지만 나홍규 선생의 아리랑 같은 경우도 일본인 개인이 소장해서 안 줘요. 왜 항일 영화니까 안 주는데 그건 뭐냐면 전쟁통하고 겪으면서 한국사에서 예전에 35mm 필름이란 말입니다. 35mm 3.5cm죠. 이걸로 하니까 영화 한 편이 일단 복사비가 200만 원 들고 이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이게 폭탄 재료로도 쓰이거든요. 그 대동아 전쟁에도 가져가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친구 영화 같은 데 보면 모자창에 많이 그 필름을 썼었어요. 남자 학생들.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 영화도 자기가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80년쯤 돼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영화를 문화적 자산으로 생각 보존하고 보존하자 해서 아카이빙 기능을 하자 해서 영상자료를 만들어졌거든요. 그때부터 지금 한국은 대단히 잘 돼 있어요. 그 전에 꽤 없어요. 좀 더 이제 아카이브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제가 전에 이제 제작했던 노무현 대통령님의 다큐영화 2편 무연 두 도시 이야기와 시민 노무현은 노무현 재단이 가지고 있었던 아카이브가 아니었으면 사실은 절대 완성될 수가 없었던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 재단은 그걸 너무 좀 잘해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김대중 기념사업회도 따로 있거든요. 근데 거기도 지금 아카이브들을 이제 복원을 제가 좀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영상자료만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큐멘터리를 좀 오랫동안 해보다 보니까 다큐멘터리는 완성본, 지금 보신 이 완성본보다 촬영본하고 아카이브가 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왜냐하면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하드디스크 이 작품 때문에 제가 산 게 30테라짜리를 3개를 썼으니까 30테라면 지금 한 3,400만 원씩 하거든요. 네네. 그걸 3개를 썼어요. 근데 저는 돈이 없으니까 이제 이거를 하고 또 다음 작품을 위해서 원본 하나만 남겨놓고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영상자료냐 아니면 정부기관에서 이제 시대를 담은 아카이브들이니까 다 보관해주면 좋은데 못한다는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완성본만 지금은 법적으로 납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걸 이제 아카이빙 기능을 해서 국가에서 사줍니다. 의무적으로 제출도 하고 가게로 조사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와 환경이 바뀌어서 새로운 관점이 생길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거 새 편을 하고 싶은데 없는 거지. 조선왕조실록을 사실은 우리 저희 조선 조상님들께서 당신 좀 보라고 만든 건 아니잖아요. 우리 후대들 보라고 이제 분명히 기록을 남기신 것 텐데 그러니까 여기서 드라마도 나오고 한류도 나오고 다양한 컨텐츠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아카이브들을 해놓지 않으면 3, 40년 혹은 다음 세대 애들은 80년대 프로야구가 생긴 것만 알지 어떤 경기가 있었고 거기 무슨 의미가 있었고 왜 재미가 있는지를 사실 기억 못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게 상당히 아깝고 지금 이제 어차피 여담을 한번 말씀드리면 영화가 지금 예전에 필름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예를 들어 청계강 개봉을 이러면 복사비만 20억 들어요. 근데 지금 디지털도 다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필름 영화가 없어요. 제작되지 않습니다. 지금 거의 안 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예전에는 보면 디지털 적어놨잖아요. 필름 영화 기본이고 디지털도 다 봐라 이런 거였는데 다 디지털이기 때문에 지금 쓰여지지 않는데 일반 상업 영화 같은 경우 지금 외장하던 게 수백 개 됩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편집하는 사람도 죽어나고 엄청나게 많은데 그래서 영화 끝에도 보면 보시다시피 이제 영화 엔딩 크레딧이 올 때 보면 데이터 매니저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 외장 안 들고 도망가면 영화 없던 일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야. 그래서 한 3군데 보관해요. 집에 불 날 수도 있고 사무실에 놓을 수도 있고 땅에 묻기도 하고 한 3군데 놔뒀다가 하나는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유실되는 경우도 어쩌다가 있거든요. 그래서 3군데만 이렇게 숨겨놓고 이렇게 영화 작업을 하는데 쉬워요. 요즘 이제 필름이 아니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한국 다큐멘터리 아카이브 랩도 만들어놔야 된다고 보고 그렇죠. 스포츠 아카이브 랩 이제 연구소도 랩도 만들어놔서 끊임없이 이게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이 들면 보존을 해야 되는데 없애기 좀 바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이제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는 수준까지 오면 이 하드들은 그냥 다 재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시네마테크 운동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네, 영화를 문화적인 유산으로 생각하고
보존하고 보전해주자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뭐 프랑스 같은 데 잘 돼 있잖아요. 60년대 영화 이런 거 그 시대상 그때 이제 68혁명 뭐 대학생들이 할 때 그다음에 영화를 왜 좋아하는지 이런 거 잘 보여지거든요. 몽상가들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게 안타깝죠. 우리가 조금 그런 면에서는 한국이 세계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역사성이 아직 떨어지기 때문에 유럽이나 이런 데 비해서 우리가 큰 소리치기에는 아직 조금 민망하다. 좀 더 노력해야 돼요. 지금 히트작은 막 나오고 있지만 근데 그것도 뭐 지금 조은석 감독님 잘 아시겠지만 좋은 다양한 문화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야구처럼 엘리트 체육처럼 문화도 선수 한 명에서 그냥 막 때려 뭐 스파르타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히트작 하나 만들면 오징어 게임도 얼마나 개무시 당했습니까? 10년을. 그렇죠. 예, 예. 가까이서 방송국에. 그지 않고 그러니까 무식한 국회의원들이 KBS 사장한테 그거 왜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KBS 사장 여기까지 왔더니 안 하더라고. 니 같으면 바로 죽이고 이런데 이 공중파 검열이 많아 되겠냐? 담배도 못 피는데 이까지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더라고. 속으로 막 죽이고 싶겠지. 그만큼 제재가 많아.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공중파 드라마 제일 질이 떨어져요. 역으로. 케이블이 더 나갔죠. OTT가 더 나갔죠. 그렇게 돼요. 그 시장이. 그렇잖아요. 영화도 극장에서 봐야 되는데 앞으로도 그 얘기는 좀 포괄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 나오는데 극장의 미래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암울하다고 봐요. 아, 집에 가야 됩니까? 예. 왜냐면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극장이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문화로서의 가치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해주는 이제 예술영화 전용관들은 살아남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근데 멀티플렉스들은 이제 상업적인 용도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돈이 안 되면 바로 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돈이 안 된다 싶으면은 극장을 유지하는 가능성이 되게 높죠. 실제로 이제 몇몇 극장 체인들은 서로 M&A를 하거나 매각을 하려고 이제 코로나 이전부터 준비를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싹 중단된 사례가 있거든요. 좀 암울합니다. OTT들 사실은 모르겠어요. 저희 영화 하는 사람들도 코로나 터지기 한 2, 3년 전부터 앞으로 미래 콘텐츠는 사실은 이제 언택트 시대가 될 텐데 이것을 어떻게 대비해야지 이렇게 연구 과정이 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응할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일부 몇몇 치고 나가시는 분들,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어제 이제 지옥을 봤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네, 지옥 굉장히 재밌습니다. 역시 연상호 막 며칠 전에. 20년 전 작품이잖아요. 지옥이요? 네, 애니메이션 예전에 20년. 아, 그거랑 달라요. 지옥은 웹툰이 원작. 예, 지금 지옥. 아, 지금 지옥. 네네네. 그런가요? 예, 웹툰을 또 이렇게 돈 내고 볼 정도로 좋아하는데 굉장히 질적으로는 좋아지고 컨텐츠 방향성도 되게 많이 좋아질 텐데 영화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극장은 저는 이렇게 좀 암울하다고 봐요. 예전에 이제 비디오킬도 라디오스타라는 노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무성 영화 시대에서 유성 토끼의 시대로 넘어서 찰리 채플린 이외에는 다 명멸했단 말이에요. 살아남은 사람 유일하다 싶은. 근데 이제 그때 비디오가 왔을 때 라디오는 결국 살아서 지금 변형적인 뭐 팟캐스트까지 뭐 많이 이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자들이 뭐 또 TV하고 경쟁할 때 대형 스크린과 웅장한 음악 3D, 4D까지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자생력을 갖추려는 노력을 하진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워낙 OTT가 지금 넷플릭스만 해도 올해 거의 8천억에서 1조 가까이 한국 드라마에 쏟아붓습니다. 안타깝죠. 그리고 이제 연상호 감독도 많이 섭섭하죠 제가. 지난데 그 지옥에 날 안 부르고 지옥 갈 거야 그런 식으로. 그 수많은 OTT 콘텐츠 중에 딱 0.1%라도 이제 스포츠 콘텐츠에 제작 투자를 해주면 저 같은 사람이 잘 만들어가지고 가까이 할 텐데 아직까지는 마이너해요. 그거는 스포츠는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지 않으실까요? 지금 이제 그 전에 니마강을 건너지 마의 진모영 감독이 넷플릭스에 엄청난 투자를 받아서 전 세계 그 노인들이 살아가는 모습 찍는 걸 프로젝트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스포츠는 더 감동을 많이 주고 하는데 왜 그래요? 투자를 하니까? 스포츠 자체보다 감동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살아있는 드라마죠. 한국 스포츠 다큐멘터리 영화 흥행 1위가 10년째 나는 갈매기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예요. 부산 롯데자이언츠의 1년을 다룬 다큐인데요. 그게 12만인가 13만 봤어요. 그게 아직도 역대 최고입니다, 한국에서. 그거 롯데 구단이 대놓고 민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중간에 저작권을 다 샀으니까. 그러니까 뭐 제작도 그렇게 했고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도 원앙소리 사실 순수하게 히트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건 CJ가 본격적으로 그 시즌에 경쟁작들을 빼고 본격적으로 500개가 밀어 넣은 거예요. 처음에 잘 안 되다가 볼 게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감동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500만 가까이 역대 1위가 돼버리고 지금 역대 1위잖아요, 그죠? 그 작품이 그죠? 니마가 그 무연 때도 무연 두도시 이야기 개봉할 때도 첫날 스코어가 제가 지금 잊어먹지 않는데 1380명이었습니다. 1380명. 최종 19만 했잖아요. 19만 좀 넘었죠.
반올림하고 20만이라고 우기고 다니는데 사사오백 이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 원래 상영관이 되게 많았었어요. 열어주겠다는 데 되게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최초의 노무현 다큐멘터리 영화였고 이제 시기가 이제 뭐 박근혜 이제 분노 막 일으킬 때 시기잖아요. 그래서 80개 이상의 이제 극장들이 열어주기로 약속을 했다가 당일날 다 뺐어요. 철회를 해가지고 30개에서 개봉했어요. 첫날. 1380명이랑 관객이 들고 아 역시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여기 제작진들 다 이제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그날 10월 26일 날 개봉했거든요. 2016년 10월 26일은 무슨 날인지 다 아시죠? 남의 제사날 네, 탕탕데이라고 해서 저희는 기억하는데 11월 11일도 매하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그날 저녁에 개봉하는 날 저녁에 뉴스에 뭐가 터졌냐면 최순실의 태블릿이 터진 거예요. JTBC의 특종으로. 근데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저희가 광화문에서 촛불을 조금씩 들기 시작했죠. 그 제가 나가서 뭐 했냐면 전단 들었습니다. 지금 대통령과는 다르게 이런 대통령이 우리한테 계셨다. 그래서 진짜 만장 찍어가지고 저희 출연진들 스태프 나와서 정말 뿌리 다녔어요. 촛불 나눠드리고. 그리고 끝나면 이제 그분들 정말 즐겁게 뒤풀이 하시더라고요. 그날 촛불 드신 분들이. 그러면 술집 가서 술 한 잔씩 따라드리고 전단 드리고 이 영화 꼭 보시라고. 입소문이 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최대 극장 갔을 때가 146개관에서 틀어주는 거예요. 하루에 막 10,000명씩 들었었어요. 그래서 20만 가까이 받거든요. 근데 저는 돈을 한 푼도 못 벌었습니다. 왜냐하면 배급사가 갖고 도망갔어요. 실제로. 3억 2천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부금을 배급사 갖고 도망가서 아직도 못 받고 있습니다. 조원선 감독이 불운의 아이콘인 것 같아요 저는. 한번 다큐멘터리 하면서 유일하게 만세 부를 뻔했는데 네네네. 결국 또 폭망으로 이렇게. 그래서 드디어 저도 빚을 좀 갚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희망찬 시절을 보냈던 시기인데. 네. 그죠? 그 3억 정도면 어디 얼마 갖고 계산이 다 나오잖아. 네, 근데 더 죄송했던 건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돈을 벌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 정권 하여서 노무현 다큐를 만든다는 것 자체는 절대 투자를 못 받는다 얘기를 봤거든요. 주변의 지인들, 그러니까 선배 후배들한테 1,000만 원, 2,000만 원 해가지고 이제 조금씩 투자를 유도하거나 좀 빌려서 만든 케이스예요. 근데 이제 그분들한테 못 돌려주게 생겼으니까 너무 미안한 건데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또 많은 분들이 이제 IPTV나 부여들을 또 많이 봐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원금은 그걸로 다 돌려드렸어요. 아, 다행이네요. 그리고 그 배급사는 지금도 이제 계속 소송 중인데 검찰이 출두를 안 하시더라고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네네. 아무 전해 주십시오. 대질신문 해야 된다. 쪽 얘기를 다 듣고 있고 그분도 지금 이제 모니카 목사, 그다음 김재중, 이재희, 그다음에 또 전두환 쪽 관련 제작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올 겁니다. 제가 주변하고 본인에게 있더라고요. 그게 전두환하고 그 이상했던 게 있어요. 그는 이제 저는 그때는 웃기지 않고 실존 인물로 나오는데 이 다큐에 원래 인물로 나오는데 그 11월 11일이라 내가 옛날에 그래서 이게 연관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한데 웬만하면 알아들으실 분들도 아마 노무현 재단에 몇 분 계실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가 한두 번 뵌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야, 그 이러고 나서 노무현입니다. 300만 터졌잖아. 280만, 네. 180만. 아, 300 아니고 200만, 네. 180만 엄청난 스코어잖아요. 참.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박근혜 정권에서 그 차별 받아가면서 저희가 심지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촬영본 3개를 뜬다 복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원본이 손상이 될까봐. 근데 그건 5개를 떠났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어디에 이제 지금 못 찾고 있어요. 여기저기 다 묻어놓은 게 있어서 4개까지 찾았는데 하나를 지금 못 찾고 있어요. 그 정도로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민철 감독이라고 제 후배가 있는데 이 친구는 세월호 다큐 찍다가 실제로 털렸어요. 예, 작업실이. 예전에 비상이라는 축구 네. 영화 만드신 분입니다. 세월호 굉장히 재밌죠. 그 털린 게 CCTV에 고스란히 있는데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고가의 물건 안 가져가고 하드디스크만 빼가요. 그건 의도가 있네요. 네. 결국 그거 못 잡았을걸요? CCTV가 있는데 마스크 쓰고 해가지고 경찰이 무혐의 뭐 사건 종료한 걸 얘기인데 그 정도의 시절이었어요. 뭐 예술인 블랙리스트 저 3번 올라왔는데 그건 뭐 당연한 거였고 그 정도로 좀 가족들하고 걱정이 될 정도로 하드디스크 숨겼고 이런 시절이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개봉을 했고 저기를 꿀 빨았죠. 노무현입니다를 이제 정권 그렇죠. 바뀌고 나서 꿀 빨았죠. 깔린 철로 위로 그때 막 깔렸잖아요. 네. 그 80억 잡고 2차 시장까지 100억 이상 벌었을걸요? 100억 이상 벌었는데 이 작품 제 거예요.
같은 노무현인데 너무 다르지 않나? 아, 저는 뭐 보통 괜찮습니다. 계셨으면 좀 고루고루 나눴으라 안타까운데. 네, 다 걷어서 공평하게. 아, 얘들 좀 나눠줘. 노무현 대통령 다룬 다큐가 한 5편쯤 되죠? 제가 아, 기억하는 노무현 거는 무형 조도시 이야기가 있었고요. 예. 네, 시민 노무현이 있었고 노무현 인사가 있었고 바보 노무현 있었고 4편으로. 4편인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2편 정도는 한 1, 2만 쓸 거 같잖아요. 그죠? 네. 할수 있는 건 지금 이 2편. 네네. 교도시 이야기하고 뭐 노무현입니다. 2편 정도가 흥행했다고 알고 있고요. 저 블랙리스트 3관왕이잖아요. 네. 저도 3관, 합의 6관왕이에요 우리가. 네. 근데 이제 저 철이 없어서 뭐 별 탄압을 못 느꼈어요. 시민들. 근데 굉장히 탄압받았다고 하니까 같은 3관왕인데 좀 다르네요. 저는 그때 이러면 내가 훨씬 많이 넣으면 되는데. 그때 일했던 저는 뭐 불편해. 박근혜 때 괜찮았어요. 예. 그때 일했던 케이블 방송국에도 안 됐고. 예? 저도한테도 여기 동네 살기 괜찮았어요. 예. 아, 예, 우리 선배들이 종도 초등학교 잘 알아요. 전두환님. 우리 회장님 조원진 회장님. 계시다. 조원진 회장님 떨어져갖고 거기 새로 온 사람 김용판. 아 미친다 진짜. 피할 길이 없다 진짜. 아 원진이 피하니 용판이 오더라고. 야 진짜 용판이가 누굽니까? 대선 전날 국정원 댓글 그런 거 없어요. 이래갖고 선거 뒤집으신 거 아닙니까? 문재인 후보가 100% 이긴 판에 어디 3.6으로 1.8%만 더 얻으면 되는데 착각하고 그랬죠. 그렇게 되는 상황이죠. 그죠? 근데 요즘 뭐 전두환도 괜찮았다 하는 분도 계시고 뭐 걔도 있고 예, 정치는 잘했다 뭐 이런 분들 계시고 네. 경제는 잘했다 그랬나? 뭐. 네, 총을 좀 쏘서 그러지. 제가 이제 그래서 고양이 다큐를 제일 많이 만들었다고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고양이 근데 좋은 이제 모 후보는 저는 개식용 이런 것도 굉장히 반대하거든요. 결국은 독일은 이제 반려동물 거래가 아예 안 돼요 법적으로. 예, 그래서 가까운 입양센터에 가서 유기된 동물들 치료받은 다음에 교육받고 입양을 각서를 쓰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반려동물을 내가 돌보고 싶다면. 한국은 이제 거래를 없애려고 하는데 이제 업주들의 반발이 되게 심한 거죠. 심지어 식용도 지금 강제로 법적으로 못 하고 있거든요. 대통령이 하라고 그러는데도. 근데 뭐 이제 대통령 후보는 먹는 개와 기르는 개가 다르다는 발언을 정말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한 대선 토론 때 후보자 토론 때 하는 거 보고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쓰러질 뻔했어요. 근데 그게 사실 별게 아닌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너무 한심해서 이런 분이 과연 유력한 대선 주자로 나오는 세상이 옳은 건가? 아이들이 이걸 보고 뭘 배우지? 부끄러움을 좀 많이 느껴야 될 텐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먹는 게 사과를 주지 않습니까? 사과도 정말 그거는 뭐 근데 이게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이게 좀 묘한 게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만 저는 뭐 채식에 가까운 편식을 하기 때문에 약간 숨겨진 고기는 슬쩍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좀 이쁜 거 이런 거 이제 뭐 햄 같은 거 예쁜 거 먹고 먹기도 하는데 사실 개나 이 동물들 있잖아요 먹는 것도 문제지만 가까이 두는 것도 사실 저는 문제라고 봐요. 자기 만족 아니에요? 개가 행복할까요? 쓰다듬는 거 무지하게 싫어한답니다. 개가. 예, 그렇기 때문에 개는 개답게 인간답게 자연인으로 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집에 가둬놓고 막 그렇게 애지중지 지 만족 아닙니까? 예, 그 사람들도 이런 말하면 문제가 있지만 전국에 많은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 표를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되는데 또 민주당 후보는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그것도 좀 저는 좀 그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뭐 동의하실 분들까 가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거의 개판까지 됐는데 지금 노무현입니다. 최동원에서 노무현보다 개까지 와버렸는데 개에서 다시 사람으로 오긴 아니, 하고 노무현 대통령님도 고양이 되게 좋아하시고 고양이 강아지 좋아하시고 고양이 좋아하시고 강아지 좋아하시고 심지어 이제 봉화 사저에 가면 개 좋아하는 분들 표는 어떻게 합니까? 가져가실 텐데 견파 묘파가 있는데요. 맨날 싸우잖아요. 아니 뭐 사이 좋습니다. 서로 도와줘. 아니 그리고 사람도 뭐 외모를 보고 미인상을 고양이상 개상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보면 맨날 싸우고 그러니까 그런 거 되게 웃기잖아요. 저 사람 성격 개 같네라는 표현과 저 사람 성격 참 고양이 같네. 이게 느낌 차이가 굉장히 좀 많지 않나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개하고 고양이 습성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개는 굉장히 친하게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 사저에 가면 뭐 가보신 분 계셨겠지만 고양이가 있었어요. 지금은 사라졌는데 그 목줄하고 있는 검은 고양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사저 앞에 이렇게 놀고 햇볕 쬐고 했는데 이름이 네로였어요. 네로. 검은 고양이. 네로. 예. 예. 근데 지금은 몇 년 전부터 안 보이는데 봉화마을 가면 그 밭이나 이런데 밥 주시는 분도 꽤 많아요. 길고양이도 되게 많고. 문재인 대통령은 또 개를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양이도 키우시죠. 고양이도 예. 키우시고 골고루 키우십니다. 예, 뭐개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예.
질문이 있으시면 이제 한두 분만 더 받으면 되지 않을까. 여기 이제 뒤에 상명이 없어요. 뭐 우리가 방송에도 뭐 뭐라 할 사람은 없어요. 예, 그래서 뭐 노무현재단 우리 회원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식 행사가 거의 한 2년 만이지 않습니까? 그저 그 코로나로 전혀 뵙지도 못했고 이거 왜또 그러니까 오랜만에 뵀으니까 이거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예, 이 영화 관련해서도 좋고 영화 전반에 대한 얘기도 좋고 우리 조은성 감독이 저보다 선배님이에요. 영화 짬밥이 거의 30년 달했습니다. 박재호 감독의 94년부터 4년부터 했습니다. 내일로 흐르는 강 연출부 출신. 그 작품 제가 아주 좋아하거든요. 이대현 선배하고 인천 네. 선배님 동성애 코드가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 최초의 동성애 영화예요. 그 비슷한 동성애 지금 장르만 오면 이 얘기할 수도 되나? 그 뒤쪽에 그렇게 장르만 오면서 있어요. 예. 그 영화 맨 앞에 제가 나옵니다. 감동이었네. 너무하네 진짜. 김연이하고 바로 나옵니다 제가. 예. 이 영화보다 스코어가 좋아요. 예. 흥행 1위입니다 지금. 흥행 1위 배우가 와 있는데 그것도 노무현재단 정치적 색깔도 비슷하대. 이런 식으로 뭐, 이 자기 고향에서 공자도 배치고 당하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가 내 생일이 크리스마스예요. 내가 가면 11월 11일에 갔다고 이렇게 연관이 많은데 이렇게 개무시를 당하고 있네. 예. 질문하십시오. 예. 이제 없나요? 예. 그럼 우리가 얘기할까요? 동시에 뒤에 분이 먼저 하시죠. 뒤에 분이 먼저 손 드신가요? 예. 이거 상관이 있을 줄 모르는데 저는 사실 처음 왔습니다. 여기 예. 모임에 제가 2019년도에 서울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10주기인가 9주기인가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그 행사를 이렇게 지역부터 쭉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래가 광화문에서 할 때 제가 처음 참석을 해봤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인터넷 찾아보고 이제 가입을 했는데 이거 상관없는데 제가 방금 네이버 검색을 해보니까 남초우 배우님 프로필이 잘 안 뜨네요. 사진이 보니까 자전거 들고 있는 사진 이런 거밖에 없어요. 질문이라고 약간 야지에 그게요. 그 네이버 그 새끼들이 이상한 거예요. 그 새끼들이 네이버에 나와요. 저 다음에 안 나와. 네이버에는 잘 나와요. 맨 앞에 나오고 그 어린 친구가 있어요. 92년생 뚱뚱 네, 맞습니다. 걔가 나오고 내용은 내 얘기가 나와요. 얼마나 진짜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셔도 되고 작품으로 해도 되고 저도 이제 몇 작품이 지금 대기작이 있습니다. 예. 내용과 한강이고 무당도 있고 전투왕 다큐도 있고 여러 개 있는데 일단 뭐 앞으로는 검색에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꼴들이 안 해주는 거를 내가 해달라 하기도 또 면이 안 써서 이들이 할 때까지 기다린다 이렇게 안 해주더라고 그래서 근데 검색하면 웬만큼 다 나옵니다. 예. 그 앞에 분이 남자분이 그 질문 요지가 그거였습니까? 당신이 자기 영화 뭐 했다고 큰 소리 쳤는데 검색에도 안 나오더라 이 얘기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자기가 2019년 서울에서 근무했는데 그거 뭐 했냐 이런 거 아닙니까? 이 내용이 정말 웃으시면서 야지를 놓네. 여러 분이 계신데 아까 그 앞에 분 먼저 하시고 또 이 분이 두 분 더 계시네요. 선생님 하시죠. 한 가지는 제 질문이고 한 가지는 제 딸내미가 뭐 이렇게 질문하라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한다 그러는데 그걸 네네네. 그러니까 뭐 저는 의도를 알 것 같은데 우리 그 감독님 처음 이렇게 영화 시작을 할 때 세 개의 장면이 동시에 네네. 떴는데 거기 왜 끝나고 자기 질문을 하냐. 아. 저는 의도를 알 것 같은데 네네. 감독님이 답을 했던 네. 그 이제 80년대가 제가 역사 같은 걸 좀 공부해 보면 80년대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시기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87항쟁 이후에 이제 민주화 열기도 뿜어져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는 뭐 이제 전두환의 3S 정책이라고 해서 스포츠도 해금이 되고 극장도 이제 심야 상영이 이루어지고 뭐 방송도 조금 더 이렇게 공격적으로 했었던 그런 시대였는데 LA 올림픽 열리죠 84년에. 그래서 가장 역동적이었고 그 억눌려 있던 이제 국민들의 민주화 열기가 한꺼번에 분출되기 시작한 첫 번째 시대가 80년대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장면을 좀 분할을 해놨던 건데요. 이것을 왜 분할을 해놨냐면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정보를 드리기 위한 일종의 장치들인 거예요. 이게 화면이 하나였으면 이제 시간이 좀 길어졌을 텐데 세 개를 동시에 보여줌으로써 혼란스러웠던 시기와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제 평화롭게 스포츠를 보여주고 또 한쪽에서는 전두환의 카드 섹션 같은 것도 하거든요. 프로야구 개막할 때.
북한하고 똑같았어요 그때는. 이런 것들을 좀 빠른 커트로 일종의 저희 전문용어로 이제 몽타주 시퀀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 보여주기 위해서 80년대 혼란스럽거나 이제 열망이라는 것들을 텔레비전에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따님 질문 하시죠. 아버지가 되신 분. 한 번은 저는 이제 지금 여기서 한번 보고 그다음에 이제 영화관을 한번 봤는데 첫 번째는 최동원을 봤고 두 번째는 뭐 이제 김시진이라든가 아니면 나머지 사람들을 봤는데 그 저기 그 인터뷰를 하실 때또 김시진이든 뭐 이만수든 인터뷰를 할 때 제일 힘든 분이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경상도 사람들은 이만수를 제외하고는 지금 그러니까 대화를 잘 못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대화를 하실 때 인터뷰를 하실 때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 제가 힘든 사람이요? 네. 저는 김시진 감독님이 좀 힘들었어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뭘 끄집어내기가 힘들었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감정적으로 이분이 동요를 너무 잘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많이 눈물을 보이시거든요. 중간에 이제 맨 마지막에 최동원 선수에 대해서 이제 살짝 눈물을 보이시잖아요. 그러다 한참 보시는데 제가 중간에 편집에서 드러냈어요. 우리 이만수 감독님은 끝까지 안 넣으시려고 이제 이빨을 정말 머금는 게 보일 정도로 자기 감정을 절제를 하시는데 그러면서 약간 눈물을 흘리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 장면들을 왜 다 안 썼냐면 되게 자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이걸 쓰면. 안 그래도 돌아가신 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인터뷰 하시는 분들이 눈물까지 흘리면서 추모를 하는 게 과연 관객들한테 전달할 때 효과적일까? 생각이 들어서 절제를 했는데 김시진 감독님하고 되게 오랫동안 대화를 했거든요. 3시간 넘게 뭐 두세 번에 걸쳐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김시진 감독님 아직도 이 영화 못 보셨어요. 자기가 언젠가 보겠다고 했는데 아마 못 보실 것 같아요. 되게 강하고 막 이러실 것 같은데 굉장히 여리시더라고요. 감정적으로. 그리고 자기 친구이자 동료이자 라이벌이었던 이제 당대 최고의 라이벌이었잖아요. 그런 분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 감정적으로 이렇게 추스리는 게 쉽지 않은 캐릭터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또 과거에 자기가 실패한 이야기잖아요. 재밌는 혹은 슬픈 이야기를 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초입에 이제 남태호 선배님 오시기 전에 82년 세계 야구 선수권대회 말씀드렸잖아요. 한일전, 개구리건. 근데 그게 원래 결승이 열리면 안 되는 대회예요. 풀리그라고 그래서 이제 9개 팀이 한 번씩 붙어가지고 가장 많은 팀이 우승하는 대회거든요. 근데 한국하고 일본이 똑같이 한 나라한테 1패를 해요. 그게 이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그게 2승을 해요. 2승 7패를 하는데 한국하고 일본한테만 이기고 나머지 팀한테 다 져요. 그래서 결승이 성사가 됐는데요. 대막전이 한국하고 이탈리아였습니다. 근데 선발 투수가 김시진이었어요. 집니다.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대요. 니들 그 야구장 지어달라고 해서 그 세계대회 지으려고 잠실 야구장을 지은 거거든요. 지어줬는데 만약에 우승 못하면 각오해라. 삼천교육대 딱 생각이 났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왜 3패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이게 구구절절함을 넘어서 너무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디테일함이 이분은 왜 이렇게 이걸 너무 공 하나하나마다 다 기억을 하시지 생각해 봤더니 자기가 인터뷰도 잠깐 나오지만 야구를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충격이 컸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구나, 난 최동원하고. 나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이렇게 동원이하고 붙어봤는데 제대로 이긴 적이 한 번도 없구나는 자괴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같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친구, 존재하지 않는 친구에 대한 그리움, 이것들이 다 묻어나서 제가 되게 힘들더라고. 감독님도 힘들어했지, 김시진 감독도 힘들어했지. 그래서 좀 힘들었던 기억이 좀 납니다. 김시진 감독님이 원래 또 그 가장 감정이 풍부한 분으로 유명하잖아요. 야구 쳤을 때 눈물, 김시진의 눈물, 또 이선희의 눈물, 이제 삼성 선수들입니다만은 그런 게 워낙 익숙하다 보니까 그분이 굉장히 그 이모션 가지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또 앞에 한 분이 질문하시려고 하셨죠? 이쪽이신가? 예, 여성분. 예. 아, 네. 다음 작품이요? 하고 싶습니다. 소재는 예. 소재는 뭐가요? 야구가 될 것 같습니다. 야구가 될 것 같아요. 야구. 그래서 제가 조국 관련 다큐를 좀 만들려고
인터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언제 완성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조국에 나오지 않는 조국 다큐를 좀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도 있고, 다음 야구 영화, 다큐 영화를 만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82년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좀 흥미로운데, 하나는 그때 멤버 중에 7분이 벌써 돌아가셨어요. 뭐 장효조 선배나 뭐 최동원 선배 이런 분들 포함해서. 근데 돌아가신 분들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한국 스포츠가 여태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동력, 이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싶었고, 하나는 그때 전두환 이야기 하셔가지고, 전두환이 그 대회에 선수들을 8명을 프로로 못 가게 일부러 직업 선택의 자유를 막아요. 세계 프로야구는 당시에 82년 3월 말에 개막이 되고 세계 야구 선수권대회는 9월 달에 열리거든요. 같은 해. 그러니까 너희들까지 프로를 가면 세계대회 우승을 누가 하냐. 그래서 아예 못 가게 해요. 돈도 되게 적게 주고. 그러니까 직업 선택의 자유를 막은 거죠. 왜냐면 국가 위상을 위해서 태극마크를 강제로 씌워준 케이스예요. 심지어 한 번은 도망가요. 연습실에서. 김일권이라는 분이신데 이제 예, 국가대표에 차출됐는데 몰래 밤에 이제 담당원에서 도망가시고, 나는 돈 벌어야 된다. 그분이 도망하니까 도망가요. 네, 그 해 도망하셨죠. 네. 바로 도저히. 그래서 그 포갑의 시대에 선수들의 꿈을 좀 막은 이야기들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좀 준비하셨는데, 근데 여전히 고민은 아카이브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카이브를 계속 찾고 있는 중입니다. 전두환 때가 살기 좋았다는 분한테 그거 알려주세요. 8명이 도주 못하고 6개월 동안 개같이 잡혀가고 야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그 중에 한 분이 최동원 선수라고. 그분을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분이 저 이 최동원 하다가 되게 재밌는 기억이 있는데, 이건 이제 영화 개봉이 거의 끝났으니까, 영화 개봉하기 전날 보통 인터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이제 연출자, 왜냐면 이제 뭐 저나 조지룡 배우 이렇게 인터뷰를 많이 하는데, 조선일보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 뭐 스포츠부에 누구누구인데 인터뷰를 좀 요청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그 이제 영화는 홍보사가 따로 있거든요. 개봉하게 되면. 그 홍보 회의를 할 때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조선일보에서 인터뷰가 오면 나는 하고 싶지는 않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까먹으신 거예요. 홍보사 대표님이. 그냥 수락을 했어요. 그래서 몇 월 며칠에 보니까 조선일보 인터뷰가 잡혔는데 이거 가서 해야 되는 거냐? 라고 했더니 왜 감독님 싫으세요? 이런 거. 싫어요. 근데 그 홍보사는 난감한 거죠. 왜냐면 제 영화만 하는 게 아니니까. 이분들은 이제 다른 영화도 계속 홍보를 해서 조선일보랑 관계를 좋게 해야 되는데, 되게 중간에 이제 대표가 난감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기자 연락처를 줘라. 내가 하겠다. 이제 연락을 해서 내가 안 한다고 직접 얘기를 할 때 연락처를 제가 직접 전화를 했는데, 그 기자분이 되게 해맑게, 조선일보 스포츠부 누구 부장님이시더라고요. 차장인가 부장인가 그러시더라고요. 좀 높은 직급이었는데, 1984 최동원의 조은성 감독입니다. 이랬더니, 우리 인터뷰 내일 모레인데 왜 전화를 주셔서 뭐 이렇게 뭐 일정이 바뀌신 건가요? 해서, 아니 죄송한데 제가 안티조선 운동을 20년 넘게 하고 노무현 대통령 다큐를 만들고 뭐 이렇게 좀 빨갱이 영화들 많이 만들었는데 소위 저 검색 안 해보시고 혹시 연락 주신 거냐 했더니, 일단 검색을 안 해봤고 그리고 뭐 스포츠에도 뭐 정치색이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단호하게 저는 있다고 본다, 정치색이. 내가 하려는 게 사실은 정치행위, 저는 직접 정치를 못해서 사실은 다큐멘터리 영화나 영화로 정치행위를 한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요. 세상을 좀 더 낫게 하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투표를 적극적으로 하는 계층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 돼서 직접 정치에 뛰어드는 편도 있는데, 저는 영화로서 세상을 조금 이롭게 하자라는 주의라서 막 얘기했는데 이분이 이제 설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조국 다큐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그거는 안 통해가지고, 두 번째, 그리고 사실은 제가 조국 다큐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조국 장관도 분명히 내 영화를 볼 거다. 왜냐면 어마어마한 롯데 팬이시거든요, 조국 장관이. 그러면 내가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이렇게 내 영화를 위해서 홍보 좀 하자고, 관객도 몇 명도 보자고 나가서 인터뷰하는 걸 그 사람이 봤을 때 나를 뭘로 생각하겠냐. 굉장히 기회주의라고 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그래서 잘 설득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남은 카드가, 제가 사실은 이재명 후보 출마 영상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왜 유튜브로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이제 연설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제작진 다 데려가서 이제 밤새고 만든 거예요. 그때 그 전날 윤석열을 윤봉길 기념관에서 쩍벌하면서 이제 기자분들 막 모아놓고 이제 전통적인 방식을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코로나 시기에 다 모이는 것도 위험하고 메시지를 분명하게 해서 우리는 유튜브로 갑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설정해서 한 건데,
그거를 얘기했더니 그때서 인정을 하시죠.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나중에 만나 소주 한잔 합시다라는 이제 편하게 우리 조직이 문제지 뭐 개인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라고 그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속마음은 개인이 더 문제다. 조직이 문제가 아니라 개인이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영화가 안 되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네. 1번이 이제 그 심판만큼 감동이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아까 절제한다고 눈물 흘리며 다 드러내. 그 다음에 굳이 조선일보 하겠다는 상업적 코드로 접근했는데 또 안 해. 이래놓고 영화가 잘 되길 바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 조은성 감독님은 아직은 당분간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예. 지금 뭐 개봉해놓고 이런 말해서 죄송한데 어차피 안 되겠어요. 개봉했는데 지금 막 흥행해야 되는데 며칠 일주밖에 안 됐는데 자기작 입으면 그것도 결례거든. 그러니까 끝났다 다음에 뭐 할래 이러면 이게 좀 재미없거든. 이게 우리가 이제 서로 야지를 놓으면서 그러니까 아니 이제 실패를 잊어버리는 가장 저한테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일 하는 그냥 빨리 다음 작품을 하는 거예요. 아, 왜냐면 예, 저는 그거 몸이 아플 예정이어서 흥행이 안 되고 아프기가 좀 싫어서 굉장히 저는 번아웃이 좀 오래 가거든요. 심하게. 근데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은 빨리 다음 작품을 해서 번아웃이 안 오게끔 하는 게 제가 오랫동안 쌓아놓은 경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시간이 다 돼가네. 아이러니하네요. 흥행 1위 영화의 배우하고 이렇게 또 이분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하니까 네. 안타깝네요. 저도 뭐 검색하면 조선일보에 여러 개 나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정말 이분법적 사고를 갖고 있어요. 촛불 집회할 때 그 제가 광화문에서 발언 얘기 나와요. 사회면에 제야의 종소리는 또 저주의 종소리가 된 제야의 밤이가 이제 막 비판하니까 이제 그 내용 나와. 그래놓고 모르고 이제 제가 이제 약간 이유가 있어서 이 극장을 할 텐데 그 다음에 문화면에도 대문짝만하게 나와요. 훌륭한 일 하는 사람이라고. 그럼 내가 난 죽일 놈이라고 돼 있는데 사회면에는 문화면에서는 아이고 지역 문화를 살리는 훌륭한 분이라고. 그거 오지 마라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카톡으로 보내드리겠다고 했는데도 이 극장이 이제 폐반에 따라 재개관했을 때 블랙리스트 할때 그 조선일보이 와서 사진 한 장 딱 찍고 갔어. 그래서 야이 대신문사는 아니구나. 돈이 얼마나 많으면 저렇게 그냥 카톡으로 준다고 했는데도 와서 직접 찍고 가더라고. 뭐 그래서 조선일보 칭찬하고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좀 있어요. 그리고 대구 조선일보가 요 앞에 있어요. 직접 앞에 있어요. 그 앞에서 그 건물 맞은편 3층에서 제가 언론 개혁 운동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1층에 조선일보 이제 내 기자 제일 오래되신 기자분이 친한 선배예요. 그래 내려와서 밥 먹고 언론 개혁하라 그랬어요. 밥은 조선일보 밥 먹고 여기 갑니다 언론 개혁으로 또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조선일보 신세를 또 지면서 언론 개혁을 열심히 했던 참 추억의 20년 전 얘기가 생각나고요. 이제 시간 안 해가지고 저 뒤에 분이 꼭 네. 하실 분 계세요. 저기 마지막으로 야지 한 넣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옆에 지금 남태우 선배님, 저 배우님 계시잖아요. 감독님이 보시기에 남태우라는 배우를 소재로 하실 영화를 만드실 생각이 있으신지. 또 그리고 지금 다큐멘터리 말고 네. 남태우 배우를 통해서 상업적 영화를 혹시 만드실 의향이 있으신지. 일단 이피 같은데 누가 죽는 거 아닙니까? 조선 감독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네. 생각해보지 않았는데요. 네. 너무 충격적인 질문이죠. 네 지금 네, 뭐라고?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네. 네. 굳이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남태우 선배는 대단히 좋으신 선배고 이제 후배들한테 뭐 영감은 모르겠으나 이제 응원을 많이 해주신 선배예요. 오랫동안 봐온 분인데 그 지역에 이제 시네마데크 운동이라고 해서 이제 예술 영화들을 함께 보고 그 가치들을 계속 지속해가는 것 작업들을 되게 오래 해오신 분이라서 오히려 저는 다큐 소재로 마치 이렇게 상업 영화의 배우로 하시기에는 좀 조금 무리가 아닐까. 겨우 130개만 개봉한 영화 가지고 말이야 1000개 하는 영화 극장에. 그러니까요. 네, 죄송합니다. 네, 답이 되었나 모르겠네요. 일단은 제가 다시 생각이 나면 개인적으로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상호 감독이나 이병헌 감독하고도 친하니까 그 작품을 많이 하고 조은성 감독하고는 좋은 동료관계로 남을게요. 같이 하다가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서로 지금 사이 좋거든요. 근데 같이 하다가는 연기 그따위 하지만 일이나 연출가 이래가지고 싸우고 일이 커집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설린 호흡관계에 더 가까워지면 싸울 수가 있어요. 너무 가까우면 부부도 싸우잖아요. 옆집 아줌마하고 싸웁니까? 안 싸우고 당연히 좋아. 자, 이제 다 끝난 것 같은데 뭐 재단에서 나눠드릴까 하고 하실 말씀 또 있으신가요? 인사 말씀이나 뭐 다 하셨지요? 예. 사진 한번
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조은석 감독님 마무리 멘트를 한번 들으시고 제가 여러분들이 모르는 전국에 아무도 모르는 정보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삼성으로 트레이드된 김용철 선수가 있었죠. 네네네. 아 이거 너무 큰 비밀인가? 김용철 선수 딸이 굉장히 이쁩니다. 아, 배우죠, 참. 예 배우입니다. 아시네.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아요 그 친구. 네네네. 아는 거. 내가 유명한 배우는 아닌데요. 유명한 조연 배우인데 배우인데. 밤새도록 제가 술 마셨죠. 네. 그래 아버지가 누구냐 김용철 선수. 황당해가 전설의 김용철 선수. 자기는 아버지의 그걸 정확히 잘 모르더라고. 그래가지고 너가 아버지 대단한 사람이라고. 미스터 롯데 아니거든요. 아, 김용철, 그럼요. 김용희 뭐 이런 소리잖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 우리 조은석 감독님의 말씀 뭐 관객분의 당부도 좋고 노무현 재단에 계신 분들이니까 여러 가지 뭐 합의가 있는 것 같아요. 얘기 한번 해주시죠. 그 코로나가 창궐한 2년 동안 행사를 못 여셨다고 들어서 제가 지금 뭐랄까 영광스럽고요. 그 2년 만에 부른 사람이 저라는 거, 그다음에 이 작품을 같이 함께 공간에서 보셨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이고요. 그리고 전 내려올 때 약간 이제 적진의 심장에 오는 느낌이었어요. 삼성 팬들 앞에서 이 영화를 보여드리면 옳은 건가? 근데 뭐 삼성 팬 아니신 분도 계실 테니. 그리고 이제 뭐 경기 자체보다는 인간 최동원이 가졌던 매력, 열정, 투혼 이런 걸로 설명 안 되는 뭔가를 에너지를 갖고 오셨던 분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흔쾌히 내려왔고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가지셨던 사람 사는 세상. 근데 거기는 저는 이제 사람 사는 세상에 가로 열고 함께가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사람 사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자. 근데 제가 아는 불세출의 스타 중에 이제 가장 유일하게 그런 세상을 꿈꿨던 분이 아닐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이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감사합니다. 뭐 우리 얘기밖에 드릴 게 없어요. 고맙습니다. 이게 불과 1, 2km 앞에 또 대구 시민운동장이 있잖아요. 이제 라이언스 파크 만들어지기 그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만들어졌어요. 대한민국 정부보다 오래된 야구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너지면 어떨까 그랬는데 우리가 또 최초의 야구 훌리건 또 우리가 아니면서 바로 버스 불 지르고 쓰레기 던지고 호수에 이런 애도 와갖고 그 까불었어요. 아신 분들입니다. 10월 항쟁도 했고 우리가 서울처럼 뭐 이게 사마리 대충 안 합니다. 바로 불 다 질러버리고 이렇게 유튜브 나오면 안 되는데 근데 이게 그런 어떤 이 시민들의 열기가 있어요. 언젠가는 정의를 위해서 그렇게 또 하지 않을까. 하나씩 잘못상도 없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 어떤 여기 바로 앞에도 10월 항쟁이 있었던 곳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또 전투일도 있고 말이죠. 그리고 뭐 동학관 최대호 선생님도 현대백화점 돌아가시고 안타에 동방수 보리적 있고 봉준호도 얘기 아닙니까? 봉준호 감독도 대구에서 대구에서 태어나니까 미치겠는 거지. 돌아보고 그러니까 좋은 작품이 나온 거예요. 이창동 감독 보고 돌아버리겠거든요. 실제로 정신병원 그 병상수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분지기도 하고 우리가 나는 거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 창작력은 똘끼가 많이 나오긴 한데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런 여건에서도 노무현재단 하시고 노무현재단에서 예전에 사람 사는 세상 영화제라고 했었어요. 영화하고도 좀 꽤나 관계가 있는 곳인데 여러분들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전화가 왔는데 허경영 후보 사무소라고 전화가 드디어 저도 드디어 저도 전화가 왔군요. 마지막에 또 이렇게 당하네. 제가 이제 두 가지 재밌다, 작성한 이거. 게 있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8만 명, 거의 8만 명 이상에게 직능특보를 내렸거든요. 그 초등학생한테도 주고 원희룡한테도 주고 다 줬잖아요. 민주당에도 주고 막 이렇게 경주위원장한테 막 주고 특보 막 민주당한테 다 줬어요. 그래서 TK 나는 특보 정도는 한 8만 장이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안 하더라고. 씁쓸했고. 두 번째는 허경영 후보하고 저는 예전에 영화도 같이 찍었어요. 영화 찍은 게 있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단편을 같이 찍었어요. 굉장히 그래서 저보고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너무 재밌다고 개그맨이라고 개그 아니다고. 근데 허경영 쇼를 곧 시작할 거니까 MC를 맡아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절대 내 번호를 알리지 말라고 도주를 했는데 그런 친한 사이였는데 허경영입니다. 다 전화 온다는데 나도 안 오는 거야. 내가 두 번 당하고 되게 섭섭해요. 이재명 후보는 오지 않을까 전화? 특보. 알지만. 특보하십시오, 특보. 그 특보가 안 해도 그런 거 난 말 안 하니까.
자, 이건 뭐 재밌자고 한 얘기고요. 오늘 귀한 영화 만들어주신 우리 조은성 감독님 그리고 귀한 자리 만들어주신 노무현재단 또 대구 군부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기념 촬영 같이 나오셔서 하시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